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제 저기 평가사, 우리 감정 평가사는 시험이 3월 첫 번째 주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종일 특강을 7시 반까지 했더니 목이 안 나와서 내가 조용조용히 했더니 이제 2교시는 잠이 싹 올 때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굉장히 제가 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이 살아났다. 목이 살아났다. 저희들이 워밍업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워밍업이. 자, 그러면 일단 대체 관계는 대충 했어요. 일단 대충 초벌구이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완관계가 있어요. 이 보완관계는 항상 결합을 해서 먹는 관계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결합관계. 우리가 이 보완관계 대표적인 게 우리 인문 강의 때 뭘 들었었나요? 소맥? 소맥은 조금 있다. 치맥을 들었네요. 치맥. 우리는 치킨과 소맥보다는 치맥이 더 건전해. 자, 치킨을 먹을 때 항상 우리는 맥주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먹죠. 그럼 왜 치킨에 맥주를 결합해서 먹습니까? 그러면 맛의 보완을 위해서. 꼭 치킨에는 맥주가 있어야 치킨의 맛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것을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항상 둘을 결합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둘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치킨의 소비가 늘면 반드시 맥주의 소비도 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치킨의 소비가 감소하면 맥주의 소비도 감소하는 이런 관계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출제자가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목에 칼이더라도 무조건 둘을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이게 전제니까.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사면 맥주 한 병을 사고 치킨을 한 마리를 더 사면 맥주도 하나를 더 사는 거죠. 아무튼 치킨의 소비가 늘면 맥주의 소비도 늘고 치킨의 소비가 줄면 맥주의 소비도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결합관계가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대체관계, 유사한재화, 즉 대체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러면 소비가 경쟁관계에 있는 거예요. 유사한 재화니까.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콜라와 사이다를 비교해보면 콜라의 소비가 늘면 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니까 소비가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소비가 이쪽이 감소하면 얘가 느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반되기 때문에 시험을 같이 내는 거예요. 얘가 헷갈리도록. 그래서 콜라의 소비는 늘면 사이다의 소비는 무조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유사한 재화니까 서로 경쟁 관계예요. 얘를 선택하면 얘를 먹지 않는 거고 얘를 선택했다면 얘가 먹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의 소비가 감소하면 이쪽의 소비는 늘게 되어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완관계와 이 대체관계를 소비관계로 시험을 내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왜?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예요. 항상 같이 드신다는 뜻이구나. 치킨의 소비가 늘면 맥주도 하나 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맥주의 소비가 늘고 치킨의 소비가 줄면 맥주의 소비는 감소하고.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관계예요. 그러면 요 놈을 사도 되고 요 놈을 사도 되는 거니까 둘은 경쟁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콜라를 사갖고 왔다면 사이다는 안 사는 거고 콜라를 사지 않았다는 건 사이다를 대신 사갖고 왔다는 거고. 이게 소비관계로 문제를 내면 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비관계예요? 소비관계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격을 주면서 A제 가격을 주면서 B제 소비를 주는 이런 관계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치킨과 맥주를 이렇게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를 주면서
치킨의 가격이 상승하면 맥주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관계로? 소비 관계로 추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치킨의 소비가 줄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맥주의 소비는 함께 감소하는군요. 이렇게 추론을 해줘야 돼요. 자, 치킨의 가격이 하락하면 맥주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항상 치킨의 가격이 하락해 치킨의 소비가 늘겠구나. 치킨의 소비가 느니까 맥주도 함께 소비가 늘겠구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소비 관계로 내면 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이 말은 콜라의 소비가 늘면 사이다의 소비는 주는 거예요. 경쟁 관계니까. 그런데 이렇게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소비 관계로 만들어줘야 돼. 정확히는.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의 소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콜라를 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결국 사이다의 소비는 늡니다. 근데 얘는 또 이게 더 어려워. 이게 FM인데. 그래서 얘가 항상 쉽다 이런 말이에요. 이 자체 문구가 더 쉽다 이런 거예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야? 아무거나 사도 되네.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사이다 사갖고 오면 되지. 바로 얘는 바로 된다고 얘는. 그리고 콜라의 가격이 하락했어? 콜라를 사야지. 사이다의 소비는 줄겠네. 얘는 이 문구가 더 쉽다고. 이 문구가.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험은 대체 관계가 많이 나오냐 보완 관계가 많이 나오냐. 대체 관계가 압도적이야. 그래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나마. 자, 그럼 보자고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자, 이게 FM 다 해보자고 이제.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감적으로 아파트와 빌라는 유사한 관계고 소비자는 빌라를 사도 되고 아파트를 사도 된다는 거죠. 근데 빌라의 가격이 올랐네. 나는 뭐 사갖고 온다? 아파트. 그래서 소비는 늘게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 관계니까 유사한 관계. 둘 중에 어떤 거든 사도 돼요. 자, 빌라의 가격이 떨어졌네. 빌라 사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빌라를 사갖고 오니까 아파트의 소비는 감소하겠군요. 얘는 쉽다 이런 말 이게. 얘는. 근데 보완 관계는 추론을 해줘야 돼. 얘가. 자, 보완 관계는 항상 둘이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소비가 함께 늘고 함께 주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완 주택에 그 다음에 당해 주택에 이런 식으로 돼요. 일단 보완 관계가 나오면 일단 문구가 어려워. 여기는 빌라 아파트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 여기는 보완 주택 당해 주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만약에 당해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뭔가 소비의 변화를 찾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해보자고. 똑같이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라 그러면 한번 찾아보셔.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 뭐가 있을까?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라는 건 치킨을 사면 맥주를 함께 사듯이 같이 소비를 한다는 건데 나는 아파트 하나도 못 사서 대출을 거의 60, 70%를 꼈는데 아파트 사면서 뭘 같이 함께 주택을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보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안 주고 아파트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이라고 하고 가정을 하고 얘랑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낸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일단 보완 관계니까 보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소비를 분석해 줘야 된다고. 보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 주택의 소비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완이니까 항상 둘은 결합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보완 주택의 소비가 줄었어? 그럼 아파트인 당해 주택의 소비도
감소해야지. 그래서 여기가 논리가 조금 비약이라고. 그래서 이쪽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완주택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야겠죠. 보완주택의, 그러니까 같이 사는 당해주택의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논리를 따져주는 건데 이런 논리를 시험장에서 따져준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편법을 만들어냈다고. 그 편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체관계는 항상 디귿자가 있잖아요. 디귿자. 그러니까 대체관계는 무조건 따라서 변한다. 그 다음에 보완관계는 비읍자가 있잖아요. 비읍자가. 그러니까 반대로 바뀐다. 이런 거예요. 출제자들은 항상 뭘 물어보냐 그러면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게 원인인 거예요. 파랑이는 안 보이니까 흰둥이로 하자고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소비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느냐 주냐 이게 이 노랭이 중에 딱 요게 논점이라고. 요게 요것만 맞으면 그냥 정답이 옳은 지문이야. 그래서 요걸 어떻게 빨리 맞춥니까? 그러면 자, 빌라의 가격이 올라? 근데 대체 관계니까 따라서 변하는지를 봐. 가격이 오릅니다. 상승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바뀌려면 소비가 늘어야 된다고. 따라서 변하구나. 그러면 옳은 지문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이게 따라서 반대로야.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원인을 주고 아파트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게 논점이라. 요게 하락을 했어? 그러면 너는 따라서 감소해야지. 감소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재화 볼 필요도 없이 대체, 하락, 감소 이렇게 찾는다. 이런 거야. 이런 게 민법만 맨날 동그라미 있는지 알아? 학교론도 동그라미 겁나게 많아. 내가 강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반대로와 따라서는 항상 그렇죠. 이게 그 논점만을 파악하는 방법인 거예요. 보완 관계가 나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상승이야. 그러면 뒤는 반대가 되어 있으면 맞아.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완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증가 맞아. 이게 따라서 반대로 요 창조예요. 이해는 일단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이제 자, 이게 지금 우리 17페이지에 있는 정상제와 열등제의 어떤 3번, 4번 지문이에요. 딱 봐도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은 문장이잖아요. 왜? 희한하게 우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수치와 기호만 넣으면 전투력이 80%가 깎여. 그래서 10% 계산이야. 너 그냥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자 봐요. 지금 물어보는 논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놈. 결국 시험에 후보지가 나오면 뭐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되고, 후보지냐 이행지냐, 필지가 나오면 획지냐 필지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도 정상제가 나오면 결국 정상제냐 열등제냐 정상제냐 열등제냐 찾으라는 거야. 그럼 봐요. 이런 수치가 있으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니까 수치를 읽지 말고 그냥 읽는 거예요. 소비가 늘 때,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었구만.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지금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방향만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 소득은 느는 방향이야, 줄어드는 방향이야? 느는 방향이야. 소비가 늘고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제야. 상식이니까.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었어? 정상적인 제하구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이런 3% 읽지 않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제하라면 소비가 감소해야죠. 그런데 늘었어. 왜 늘었지? 열등하니까. 정상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정상적인 제한은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해야 되는데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어. 너는 이상한 애네. 열등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다. 항상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해석을 하면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17페이지 맨 5번이죠. 이게 5번. 이것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아주 그냥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봤더니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늘었고 C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못하겠는데 A, B, C 세 개나 준 거예요. 자, 재화가 A, B, C 세 가지가 딱 나오면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이런 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런 거 이게 제가 농담처럼 드라마를 딱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정재가 주인공으로 쭉 나와. A 부동산이. 근데 갑자기 이정재가 아니라 정우성이가 나와.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니는 뭐 때문에 나왔을까? 궁금해 궁금 안 해? 그걸 물어본다고. 이게 관계. 얘는 얘랑 무슨 관계인데 여기 쳐나왔지? 이런 거라고. 갑자기 드라마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B, C 이렇게 나오면 물어보는 건 뻔하다고. A와 B는 어떤 관계입니까? A와 C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찾으려면 자, 이 긴 지문을 원인과 결과로 뭔가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장이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어떤 건 원인이고 어떤 결과예요? 항상 원인은 맨 앞에 있다고. 맨 앞에.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해보면 A의 가격이 5% 이런 거 있지 않는 거야. A의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B의 소비는 늘고요. C의 소비는 감소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암기 코드가 중요해. 이걸 전부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의 가격이 올랐어. B의 소비가 따라서 변했구만. 그러니까 A와 B는 대체 관계구나. 따라서 변해서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은 A와 B가 대체 관계라면 A를 사도 되고 B를 사도 되는데 A의 가격이 올랐어? B 사갖고 와야겠구만. 진짜 늘었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상승을 할 때 증가했네? 따라서 변했구만. 대체 관계야.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주는 거라고, 시험장에서는. 자,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반대로 감소했죠.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보완관계에 있는 거예요. 보완관계. 치킨과 맥주처럼. 그럼 해보자고요. 보완관계는 반드시 소비관계까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요. A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A의 소비가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같이 소비를 하는 C의 소비도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까지 시험장에서 찾는 건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딱 정리를 해놓고 이게 따라서 변하면 대체관계, 반대로 따라서 바뀌면 보완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숙달된 조교는 어떻게 합니까? 숙달된 조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요 6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숙달된 조교. 이렇게 이게 FM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차분히 적어주면서 뭔가 분석을 하는데, 숙달된 조교는 A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B의 소비는 늘고 C의 소비는 감소했구만. 문장이 3개야. 재화도 3개 이거. 그러면 아하, 재화들의 관계를 묻구나. 이렇게 해요. 관계.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찾는데 항상 맨 앞에 있는 놈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야. 동그라미 딱 치고. 그리고 B의 소비가 반대로 늘었네. 너는 반대니까 보완이야. 이게 항상 원인이라고. A 가격이 하락할 때 C의 소비는 감소네. 따라서 변했네. 그러니까 너는 대체 관계야. 그냥 이렇게 하고 오면 그냥
동그라미 쳐져 있다 이런 말이게. 그래서 대체 관계와 보완 관계는 일단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따라서 변하고 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연습.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죠. 겁나게 내가 문제 많이 갖고 왔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게 필기 노트에 있는 거잖아요. 바이블 같은 문제예요. 24에. 자, 일단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아이고 내가 화면 정지도 안 시켜놨네.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죄화가 몇 개 나와요? 그럼 뭘 물어본다? 관계를 물어본다. 관계. 자, 관계. 그리고 관계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그래서 찍더라도 이딴 걸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벌써 우엄에 이지선다 돼버렸어. 이지선다. 아니 정상제 열등제는 어떤 놈이 나와야 이걸 선택하는 거야? 소득에 의해서 정상이냐 열등제냐가 나눠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정답은 확률은 1번 아니면 2, 3번이야 이게.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맞춰봅시다. 그럼 틀려. 1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이걸 지금 1월 달부터 보여드린 거 틀이 정해져 있어. 우리 시험에. 일단 세 가지 문장이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그럼 항상 원인과 결과를 찾아. 이쪽이 원인이요. 여기는 이해가 아니라 일단 정답을 찾는 요령이란 말이야. 그리고 원인을 봤더니 A의 가격이 오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때 B의 소비가 따라서 증가했네. B는 대체 관계야. 더 볼 필요도 없어. 네가 정답이야. 너 뒤를 왜 봐? 이미 정답 찾았는데. 그러나 한 번 더 해보면 상승할 때 너는 오히려 감소했으니까 반대구만. 보완 관계. 쉽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춰 갖고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이게 어려운 것들 찾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지금 개념을 5가지 했어요. 5가지. 일단 이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만 문제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이 안 나오는 거 해보자고. 이제 시험이 안 나와. 이제부터는. 그러나 7번에 보면 우리 18페이지 7번에 있죠. 7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게 기본서에 보면 57,000여 번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걸 한 번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수요와 공급 모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른 페이지에 있어요. 오른 페이지에 뭐 이렇게 그려진 거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거. 그렇죠. 이쪽이 수요라고 되어 있고, 원래 수요가 여기 적어져 있는데 수요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는 약자로 D 이렇게 쓰고, 얘는 S 이렇게 적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수요와 공급 모형이 뭡니까? 라고 봤더니 밑에 의미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가격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의 기본 도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설명을 들으셔야 돼. 자, 그런데 뭘 설명한다는 게 뭘? 가격 현상을 설명하는 가격. 뭔가 경제학자들이 가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만든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가격이라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직감하고 있어. 시장.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표시할까? 그렇죠. 한 3년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게, 짝대기 2개를 그서. 이렇게 짝대기. 이게 수직축과 수평의 짝대기를 딱 그서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 공간을 시장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시장인 거예요. 시장.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에 누구와 누구 행동, 소비자와 그래서 공급자라고 하죠.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소비자들의 행동, 공급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 우하향이야. 오른쪽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있고, 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바로 소비자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의 행동을 뜻하는 용어가 수요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요런 게 이게 공급자의 행동이고, 이 공급자의 행동을 줄여서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은 가상의 시장에다가 소비자의 행동은 이렇고요, 생산자의 행동은 이래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소비자의 행동과 현재 생산자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장의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의 행동을 분석하면 결국 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가격이란 걸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거야. 이걸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 과정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 정도 나와. 작년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문 3개나 나왔으니까. 아무튼 보통 지문 한 2-3개 정도 나오니까 이제 해보자. 요걸 한번 도출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요와 공급 모형이니까 수요부터 봐야죠. 수요부터. 근데 직감적으로 수요는 소비자 행동이야. 소비자 행동. 자, 그런데 들어가 보자고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수요의 의미, 그게 18페이지 메뉴죠. 뭐라고 돼 있냐?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뭔가 양을 측정하네. 유량이 옵니까? 저량이 옵니까? 유량이에요. 유량. 자, 얘는 왜 유량으로 측정합니까? 그러면 자, 수요가 뭡니까? 봤더니 소비자들이 재화를 몇 개나 구매하고자 합니까? 그 욕구라고 돼 있어.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얼마나 물건을 사고 싶냐라는 욕구예요. 근데 문제는 욕구라는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지표예요. 당신은 지금 공부하기 싫은 욕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수치화해 보려면 수치화가 안 되는 지표예요. 욕구라는 거. 자,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요 물건을 얼마나 사고자 하느냐, 요 욕구를 수량으로 대신 뭔가 변화시켜서 측정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요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량은 조금 달라요. 경제학에서. 수요는 소비자들이 재화를 몇 개나 사고자 합니까? 그 욕구를 나타내는 건데, 욕구라는 건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욕구를 수량이라는 걸로 대신 측정한 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나 수요든 수요량이든 다 소비자들의 행동이고, 그냥 다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냥 소비라고 하면 된다고. 소비.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소비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재화를 몇 개나 사고자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수량으로 측정해서 나 10개 사고자 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10개. 그러면 이 사람이 소비량이 몇 개인지를 경제학자가 뭐 하려고 측정할까요? 인간이 소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소비량을 측정하는 건데, 만약에 10개가 하루 동안에 10개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꽤 많아 보여요. 그런데 1년 동안에 10개 소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소비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비량이라는 것도 이 소비량 또는 수요 또는 수요량 그냥 다 헷갈려. 그냥 다 소비량이라고 해석을 하셔. 이 소비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야 정확한 거예요. 하루에 10개를 먹으면 많이 드시는구나. 근데 하루에 1년 동안 10개를 드시면 이건 소비자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에요. 유량.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자, 수요는 소비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소비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바로 이러면 수요라는 건 재화를 이미 구입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앞으로 몇 개를 사고자 하느냐, 요걸 나타내는 걸 수요라고 해요. 수요라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얘가 미래 소비자의 행동이라고 해요. 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요 소비량을 찾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에서 항상 알고 싶은 가격이라는 건 과거나 현재 가격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 재화의 가격이 미래에 얼마나 결정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제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소비는요, 항상 구매력이 있음을 가정한 유효 수요를 의미해요. 유효 수요. 요건 잘 나와요. 자, 수요 중에 유효한 수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가 유효한 수요겠죠. 구매력이 없으면 소비가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수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봤더니 유량으로 측정이 되는군요. 그리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군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사전에 계획된 수량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죠. 이미 구입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수량이에요. 그리고 항상 구매력이 있을 때 수요가 유효한 거니까 항상 이 수요는 구매력이 있음을 가정한 유효한 수요입니다. 요 정도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건 나중에 암기해도 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수요는 소비를 그냥 의미하고, 소비 중에 소비자들이 앞으로 몇 개를 사고자 합니까? 그걸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론으로 보면 어렵지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냅니까?를 보면 너무 간단해. 자,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자 지금 우리는 하는 건데, 이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이고, 소비자의 행동 중에 어떤 걸 말하냐? 소비자들이 재화를 몇 개나 사고자 할까?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사고자 하는 수량. 그럼 가보자고요. 지나가는 소비자를 딱 잡아요. 그냥 심심해 보이는 지나가는 소비자를 잡아. 그리고 나서 그냥 몇 개를 사고자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야. 아니, 경제학자가 심심해 보이는 소비자를 딱 잡아서, 야, 너 잠시 앉아봐. 내가 저기 상품권 하나 줄 테니까 내가 말하면 답을 해봐. 자, 만약에 말이야, 재화의 가격이 10,000원일 때 어떤 재화를 주는 거예요. A라는 재화를 딱 주면서, 야, A라는 재화야? A라는 재화가 10,000원일 때 말이야, 너 몇 개 살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때 얼마를 사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300개 산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요걸 조사해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시장 조사예요. 그리고 가격이 20,0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거야? 100개 사겠대. 200개 사겠대. 조사된 거예요. 가격이 30,0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거야? 물어봤더니 100개 사겠대. 자, 그럼 잘 봐요. 지금 소비자의 소비량이야. 소비량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원인이 뭐에 의해서 바뀌고 있어요? 가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걸 조사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그렇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량, 즉 수요량의 변화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조사했어요. 조사. 그럼 이제 이 조사 내용을 가상의 시장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가상의 시장에다가. 항상 가상의 시장은 수직의 짝대기와 수평의 짝대기로 만든 요 공간이 시장이고, 요 시장에다가 지금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항상 관행이 이쪽이 가격이에요. 프라이스의 약자 P. 그리고 가격이 지금 1만 원, 2만 원, 3만 원이고, 항상 이쪽은 수량을 기록해요. 이건 관행이야. 수량이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측정이 하는 거야.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가상의 시장에다가 표시해요. 첫 번째, 만 원일 때 몇 개 사고자 했나요? 여기네.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가격이 만 원이면 300개 사겠다고 했군요. 이렇게. 2만 원이면 200개니까 여기. 3만 원이면 100개니까 여기. 이렇게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는 거야. 근데 이 소비자 행동을 딱 조사해서 점으로 표시했더니 겁나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겁나 없어 보이니까 요걸 이렇게 쭉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제 통일성을 갖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수요량이라는 걸 조사했고, 이 수요량을 연결한 하나의 곡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줄여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더 줄여서 약자로는 D 이렇게 불러요. D, 수요나 또는 D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결국 한 축인 이 수요 또는 수요 곡선은 결국 뭘 조사해서 그냥 표시한 것 뿐이에요.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표시한 것 뿐이군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이해해 주면 된다고. 이게 수요 곡선이라는 게 딱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소비자 조사에서 그냥 표시한 것 뿐이군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밑에 18페이지에 요 그래프 밑에 보면 수요 곡선의 해석이라는 게 있죠. 이놈이 유일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의 해석. 왜?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건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니까 수요 곡선의 해석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수요량이라고 나오죠. 요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요 수요량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만 원이면 300개. 요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봤더니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량. 맞잖아요. 만 원이라고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몇 개를 사겠다고 했다고? 300개. 3만 원으로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100개를 사겠다고 했고, 그래서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수요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조사했더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소비량이 준해? 정말 소비자의 행동의 법칙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 여기서도 찾아지더라, 이런 거. 그럼 지금 이제 수요 곡선 찾아냈으니까 이번에는 뭘 찾아내야 돼요? 공급 곡선을 찾아내야죠.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공급. 자, 공급은 이런 특징들 안 나와. 그러니까 딱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 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들이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급은 정확히 말하면 생산자들이 재화를 몇 개나 팔고자 합니까? 그 욕구라고. 근데 그 욕구를 수치화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수량이라는 걸로 바꿔서 수치해요. 측정해요. 그게 바로 공급량이란 말이에요. 공급은 단순히 욕구고 그 욕구를 양으로 측정한 게 공급량이에요. 아무튼 누구 행동이야? 공급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너 몇 개를 팔고자 하니? 라는 재화를 몇 개나 팔고자 하니 그 수량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는 소비자 조사했으니까 지나가는 더럽게 한가해 보이는 공급자를 잡아. 그리고 너 앉아봐. 너도 상품권 줄 테니까. 자, 내가 가격을 제시할 테니까 몇 개를 팔고자 하는지를 대답해 줘. 그래서 가격이 만 원이면 몇 개 팔고자 합니까? 100개.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가격이 2만 원이면 200개. 가격이 3만 원이면 300개 팔고자 합니다. 이런 대답을 받아와요. 근데
직감적으로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팔겠다는 개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렇죠. 모든 공급자들은 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급자 행동의 법칙.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어디다가 똑같이 가상의 시장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항상 가격이고 이쪽에는 수량이고 가상의 시장은 짝대기 2개로 표시하고 그리고 똑같이 1만원, 2만원, 3만원, 100개, 200개, 300개 여기다가 똑같이 만원이면 100개를 사고자 하는군요. 이렇게 체크. 2만원이면 200개를 사고자 하는군요. 여기 3만원이면 300개를 사고자 하는군요.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량을 조사했고 이 공급량을 연결한 하나의 곡선이 도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급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공급이라고 부르고 또 약자로는 S라는 걸로 써요. 이게. 그리고 이 S라는 건 결국 공급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표시한 것이군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얘도 뭐가 나와요? 그림 밑에 공급 곡선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란 건 결국 공급자 행동을 분석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공급량 이렇게 나와요. 공급량.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이 만원일 때 뭐 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팔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자는 더 많이 팔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급의 법칙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을 또 하나 찾아내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비자를 조사해서 이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자를 조사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찾아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된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수요와 공급 모형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항상 이렇게 측정된 수요와 공급 모형은 가상의 시장에서 소비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공급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행동과 소비자의 행동인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행동인 공급 곡선을 딱 봤을 때 소비자와 공급자는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여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여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격이 오를 때 자, 가격이 3만 원으로 오르면 소비자는 몇 개를 사고자 해요? 요걸 보고 찾아줘야 돼. 그렇죠. 가격 3만 원대에서 소비자의 행동은 수요 곡선에서 찾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점을 찍으면 3만 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100개만 사고자 하고 공급자는 공급 곡선에서 찾아야 되니까 300개를 공급하고자 하군요. 지금 행동이 완전히 얘는 가격이 오르면 줄이고 얘는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팔고자 하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상반되지만 여기에 뭔가 행동의 일치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가격을 읽으면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 시장을 조사해 봤더니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반된 행동을 보이지만 시장에서 딱 한 군데에서 행동이 일치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격을 읽었더니 2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을 읽었더니 200개예요. 그럼 결국 시장에서 이 재화는 몇 개 얼마에 팔리고 몇 개가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만 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고 거래는 200개가 되겠군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격 현상,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요와 공급 모형입니다. 딱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설명했는데 앞으로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일단 쫄지 마시고 어떻게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가상의 시장의 소비자 행동과 생산자 행동을 조사했고 이런 걸 왜 만들어냅니까? 자,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이 일치되는 지점이 보이면 그 지점의 가격을 읽으면 대충 이 제한은 2만 원에 거래되겠군요. 몇 개가? 200개가요.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다라는 거예요. 자, 10분 쉬겠습니다.